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나린도 그렇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82번째 일당백.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부론 했고 그 사이에 잠깐 또 영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강력한 스포일러 덩어리.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 주로 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마 이번 주말 중에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생충. 네, 보러 가야죠. 다 알고 가니까 굉장히 좀 겁나긴 그래도 합니다. 재밌어. 그래도 재밌겠죠? 네. 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또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즈 와이드샷 그거 한번 꼭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에 해요. 다음 영화로 조만간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째 일당백 100권째가 다가오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근데 한번 100권으로 그 시즌은 정리를 하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내서 어떻게 될지는 뭐 그때 가서 여러분 하시는 거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봐서 네. 역시 두 분은 밀당을 잘 하시네요. 요즘 조금 찾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갈래. 자, 82번째 책 어떤 책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뭐 공교롭게도 자꾸 영국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네. 이건 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죠. 우리 이상사회, 이상향. 바로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82번째 책으로 유토피아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토마스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신라건드 쓴 사람 아닙니까? 그 밀턴이죠. 이 사람 신학자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신학자. 그러니까 종교인이기도 하고 네. 정치인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일종의 르네상스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도? 르네상스맨? 네. 그럼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대충 언제적 사람인 거예요? 예, 토마스 모어가 1478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 다룬 로크보다 네. 로크가 1630 몇 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여 년 이상 앞서 태어난 거죠.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모어가 네. 대략 한 15세기 후반쯤에 나와서 네. 16세기 초까지 살았던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 맨이고. 네. 그렇죠. 르네상스맨 되게 있어 보인다. 뭐 전방위 지식인이죠. 전방위의 뭐 정치, 종교 그리고 이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소설 형식이거든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일종의 소설 글리버 여행기. 네. 글리버 여행기는 거의 한 200년 뒤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여행기 풍자 문학 이런 조시도 될 수 있고. 네. 네. 토마스 모어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윤리인지 철학 시간인지 반드시 한번 배웠던 사람이에요. 네, 네. 세계사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고. 세계사 시간에도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고. 맞습니다. 예, 천일의 N에 바로 나오는 그 천일의 N하고 아주 밀접한 사건 관련이 있죠. 뭐가요? 이 바로 토마스 모어가. 이 사람 그 천일의 N에서 네. 튜더스도 네.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헨리 8세 때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뭐 대법관, 대법원장 뭐 그런 직책에 있었는데 그 헨리 8세가 본래 자기 형수였죠.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그 앤 볼린과 결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앤 볼린 왕비 즉위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왕비 대관식인데 거기도 참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도 말이 안 된다. 가톨릭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본인도 이제 종교인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묵살하면 되겠냐. 그래서 참석을 안 했고 또 법을 바꿔버려 헨리 8세가. 그러니까 우리 애초 캐서린과 사이에 나중에 그 유명한 블러디 메리가 나타나는데 메리 1세 여왕이 그 메리 1세를 완전 서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혼은 가짜다, 무효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자기 헨리 8세와 캐서린과 사이에 태어난 메리를 서자로 만들고 앤 볼린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이제 적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려니까 이 사람이 서명을 거부를 하거든. 그래서 바로 이거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을 런던 탑에 가두고 15개월 뒤에 목을 잘라버리죠.
바로 그래서 토마스 그 모. 사건 때문에 네, 못 잘려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사건 때 그 여러 가지 토마스 모어를 공경에 몰게 만든 사람이 지난 시간에 저기 우리 정민현이 말씀하신 바로 크로멜. 아, 토마스 크로멜. 크로멜. 토마스 크로멜이죠. 올리버 크로멜의 조상 뭐 크로멜 외가 쪽 조상이 나온다고 되죠. 했잖아, 네. 내가. 바로 그 토마스 크로멜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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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모어가 그 더 할 때 그 모어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성이 더인가 봐. 덧이야 덧이. 더 토마스야. 야, 이 아들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겠네. 계속 우리는 아빠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니까. 토마스 모어. 토마스 하면 일단 저는 뭐 기차가 좀 생각이 나고요. 토마스 기차. 그렇죠. 영국 영국이죠. 네, 맞네요. 그 토마스 기차도 영국이군요. 그렇죠. 그 얼굴에 이렇게 네. 얼굴 그려진 기차 달리는 거. 알죠. 토마스와 친구들. 네. 그게 이제 토마스. 그리고 모어는 모어. 자, 이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라는 책은 뭐 너무나 유명한데 유토피아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곳에도 없는 뭐 이런 천국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네, 뭐고 결국 이제 유토피아가 그 그리스 히라브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애초에는 유토피아 대신에 오토피아가 오에다가 토포스를 붙이면 오라는 게 영어로 치면 no, not 이런 뜻이거든요. 그 부정 없다는 걸 뜻하고 토포스라는 데가 그 장소 플레이스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에 또 나중에 다른 이중적 의미가 에우라는 게 있거든요. 에우? 예. 에우라는 건 아주 가장 좋은 것, 가장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유럽이 에우로파 아닙니까? 오. 근데 좀 했네. EU가 이렇게 나간 그게 에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영어에 유로지 이런 말 있죠. 유로지 해가지고 우리가 찬사를 보내다 할 때 EU, 유로지 좋다란 뜻이 있고 또 우리가 발음을 좋게 하는 거 있잖아요. 활음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10월이라 안 하고 10월이라 하고 6월 안 하고 6월 하듯이 그런 갓난 안 하고 가난하듯이 그거를 유폰이라고 하거든요. 발음을 활음조 매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EU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좋다, 매끄럽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뜻에 그걸 따가지고 에우토피아, 유토피아죠. 그건 가장 좋은 곳.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영화 할 때도 그 호모 사케르란 말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사케르라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세이크리드 아주 신선한 뜻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주 저주스러운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 뜻이. 네, 근데 어느 나라든지 언어를 보면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일수록 모순적인 뜻을 같이 담고 있어요.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모순되는 뜻. 잘한다 잘해 이거. 그렇죠. 잘한다 잘해. 잘 되나 보자 이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미울까? 어떻게 이렇게 미울까? 너무 좋고 사랑스러울 때도 우리 아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슨 미울까? 말이에요? 밉던 얘기를 안 해요? 하나? 보통 말을 안 들었을 때 아유 이뻐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맞습니다. 엄마 역시 잘하시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창작인데 결국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다 누구나 찾고 원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없다. 있을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뜻도 안 되겠나.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오스카 와일드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왕자 작가. 오스카. 행복한 왕자. 행복한 왕자 얘기하지 마세요. 눈물 나니까. 그렇잖아. 너무 행복해. 행복한데 눈물 나. 그치. 이것도 또. 역설이야 역설. 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토피아가 없는 세계 지도는 얼핏 볼 가치조차 없다.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없는 세계 지도는 한 번이라도 볼 가치조차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희망이라든지 꿈, 이상이 없는 삶은 살아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비슷한 뜻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이 유토피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사회 모든 걸 떠나가지고 참 동물이 아닌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꿈 아닌가. 동물은 지금 이곳만 보는데 인간은 반드시 옛날이든 미래든 아니면 지금 현재라 뭔가 어디 다른 뭔가 정말 뭐 오버 더 레인보 무지개 너머에 뭔가 있을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인간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유토피아 이 사람은 황금시대. 유토피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황금시대 해가지고 이 황금시대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망집이다. 망집? 예, 망령된 생각인데 거기 집착하는 거죠. 떨쳐버릴 수 없는 망령된 생각.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죠, 환상. 네네네. 그리고 이게 없이는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유토피아에 대한 그 유토피아가 결국은 우리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 정치를 하는 것 모든 것들하고 결부되는 게 결국은 보다 더 나은 내일, 토마스 모식으로 말하면 좀 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실 이 행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유토피아라는 것은. 늘 그런 걸 꿈꾸는 게 인간의 본질인 거군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사실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늘 그런 꿈들을 꿉시다. 그치. 우리 누구나. 일부 다처제가 되는 꿈. 나만의 왕국을 설립하는 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게 이게 어떤 아주 원형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그 시대의 꿈이 들어가 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 꾸는 꿈이 유토피아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예전에 동양에서 무릉도원 했잖아요. 도연명의 도화운기에 보면 무릉도원이 나오는데 그 도연명이 살아갔던 그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전쟁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발 좀 전쟁 없이 살아가고 싶다.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전쟁이 없는 세상. 이게 유토피아가 되고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면 좀 평등한 세상 이런 걸 꿈꾸는 게 유토피아가 되기도 하고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하면 화합하는 세상을 꿈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언제입니까? 19세기나 이런 시대 때는 어떤 여성 작가가 그 여자들로만 구성되는 유토피아를 그렸어요. 여자들끼리 아이가 낳아지고 아이는 반드시 여자만 낳게 되고 그런 식의 어떤 이상향을 꿈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그 19세기에 또 아주 양극화가 심해질 때 이게 한 100년 뒤, 200년 뒤 국가가 나서가지고 일종의 국가 사회주의죠. 국가가 나서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똑같은 집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하고 이런 걸 꿈꾸게 하는 것 반면에 또 어떤 사회에서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고 저 옛날 자연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식의 유토피아를 꿈꾸기도 하고. 너무 현대화되고 너무 기술 발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연으로 그렇죠.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어찌 보면 결핍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유토피아로 그려지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유토피아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뭔가 딱 하나의 어떤 답이 있다. 고정된 답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비슷하긴 하죠. 또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게 축적돼야 되고 또 하나가 우리 정신적인 풍요가 다시 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지배도 안 받고 또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인 향유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필수 조건 같아요. 네. 넷플릭스를 요즘 자주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유토피아 이상향의 사회를 좀 많이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그래요? 그걸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인간성 상실이 사라진 사회? 인간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뭐 경제적인 빈곤이라든지 뭐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인간성을 상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뭔가 뭐 그 저 세계에서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유토피아를 좀 그려내는 드라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보면. 넷플릭스를 우리 정민여가 많이 보시는군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애기 재우고 보면 얼마나 꿀잼인데.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우리가 유토피아 아까 어원대로 좀 불가능한 느낌이 주잖아요. 없다. 어디에도 그쵸.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문화의 향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으려는 건 결국 보통은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통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거를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학에 이제 주경철 교수님이라고 서양사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유토피아 연구소도 많이 썼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 그분 책이라든지 그분 논문을 좀 많이 인용을 할 텐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우리 해피니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이라는 게 영어에 있었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었대요. 동양에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네. 그냥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안심한다. 마음이 편하다. 아니면 강령한다. 강령한다도 결국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럼 해피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 번역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해피니스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근데 해피니스를 잘 따져보시면 우리 HAPPINESS잖아요. 네. 그 해피라는 거 있죠. 해. 네. 해피 우연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사진 찾아보면. 우연. 해프닝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해픈 우연히 일어나고 해프닝.
그러니까 해피니스라는 것은 뭐냐? 우연히 일어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신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안한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행이라는 게 숲의 신이라든지 산의 신이 있는데 그거를 기쁘게 해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짐승이나 물고기를 막 준다는 거예요. 행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그런 의미랍니다. 네네네.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산의 신을 기쁘게 해주면 보답으로 막 물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막 뭐 우리가 숲을 간다든지 강을 가면 먹을 거 얻잖아요. 네. 그게 바로 행이고 복은 뭐냐니까 자 바다 건너편에 아주 무한한 수명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죽지 않고 불로 불사의 어떤 그걸 담당하는 신 그리고 아주 막 풍요로운 거 있잖아요. 뭐든지 막 나오는데 다 주는 그런 신이 자 바다 저편에 있는데 그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 신한테 받는 거네요. 인간의 그게.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우연히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도 착안한 게 결국 그래서 행복이란 거는 주는 것이다. 이것이 누군가가. 이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거나 성취하는 게 노력해서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다 건너서 오는 행복. 복, 행 그게 바로 수익품들. 정민이한테는 그게 바다 건너에서 짓고 명품들이 이렇게 건너오는 게 행복이고 북유럽에서 건너오고 그게 진짜 행복 많네요. 유럽에서 건너오고 행복이 미국에서 많네요. 건너오고 얼마나 행복한데요. 저한테서는 그 태평양 건너서 혹은 인도양 건너서 무거워요. 커피 원두가 오잖아요. 아, 네, 남미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는데 맞네. 그게 바로 여러분 행복입니다. 행복이 별게 아니에요. 네, 저 물 건너온 원두를 맛있게 볶아서 여러분께 원두로 혹은 콜드브루로 혹은 드립백으로 배달해드리는 네. 바로 그 1kg 커피가 여러분께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커피는 근데 진짜 신의 선물인 것 같아. 왜요? 이거 마시면 막 힘도 나고 정신도 떨어졌던 맑아지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니까. 칼로리도 거의 없고. 네네. 아니, 향만 맡아도 사실 좀 기분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지는 특히 것 같긴 해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 딱 커피 향 맡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조금 따뜻한 커피로 그리고 약간 저는 우유 타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 라떼. 비 오는 날은 네. 어떻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왜? 원두가 맛있고 로스팅을 맛있게 했으니까. 당연히 맛이 좋은데 향이 안 좋겠어요? 향도 좋지? 가격은 어떻게 해요? 선물이지, 가격은. 가격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에서 오는 그 박스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저희 공지사항 광고주 리스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왔지만요. 바로 지금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 네.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토피아 생각이에요. 유토피아라는 것들은 저 멀리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유토피아의 생각이거든요. 이상사회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이상사회하고 좀 다른 유토피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유토피아야말로 근대사회가 만들어낸 관념이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죠.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관념이다. 네. 그럼 여기에는 신이 뭐 천국이라든지 신이 만들어준 어떤 그 제3의 세계가 아니라 그렇죠. 인간이 건설한 세계라는 거죠. 그렇죠. 유토피아와 다른 낙원이라든지 천국이나 이런 게 다른 게 거기서는 사후라든지 신의 어떤 심판 이런 게 아니고 유토피아야말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토마스 모 유토피아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오는데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의 어떤 부산물이고 토마스 모가 이 책을 썼던 때가 바로 중세가 붕괴하고 근대로 이행하는 그 과도기거든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유토피아에 대한 문학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게 수학에서 마이너스라는 숫자 개념이 나온 시대하고 일치한대요. 마이너스? 네, 우리 네거티브 넘버잖아요. 네. 마이너스라는 숫자 개념이 사실 없었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올 때하고 유토피아 그 다룬 어떤 문학 작품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건 어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마이너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픽션이란 말 쓰잖아요. 네. 허구 네? 말 그대로 픽셔스 넘버라는 거죠. 허구의 숫자라는 거죠. 처음에 네. 허구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숫자라는 게 성립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고. 그렇죠. 개념으로 근데 말이 그게 안 존재하잖아요. 마이너스 네. 통장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있지도 않은 섬이라든지 있지도 않은 어떤 낙원을 상상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런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유토피아 나온 자체가 그 시대가 지금 결국 이게 뭔가 사후 세계라든지 천국 지옥 종교가 아니라 네. 인간이 뭔가 개념으로 만들고 이거를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유행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라는 개념이 나온 것과 예. 이런 유토피아. 그렇죠. 다른 책들이 막 나온 거하고 일치한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야, 신기하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토피아 들으면 사실 그냥 좀 흔한 느낌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딱 나타나면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 이런 개념이 중세 내내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집단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중세 때 신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같이 다 그냥 무덤에 누워 있다가 같이 다 손잡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 개념은 거의 이제 중세 말 면제부 팔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를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종교 네. 전쟁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면제부 나오고 이러면서 너가 잘 해야 된다. 뭐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중세 이제 거의 이제 말쯤에 나온단 말이죠. 개인의 심판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 중세라는 사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변화도 없고 집단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중세 때는 1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년 같은 사회다. 그 중세 때 살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한 10km 이내를 벗어본 적이 없다. 반경 10km 이내를. 유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회고 농노 신분에서 함부로 이동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인 물과 같은 사회였다 이거죠. 근데 그 사회가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말씀드린 종교 십자군 전쟁이 있고 백년 전쟁이 있고 장미 전쟁이 있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 지니까 흉년이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굶어 죽은 게 이 당시는 어마어마했던 게 그 루이 14세 프랑스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네. 짐이고 국가다. 네. 태양왕 이렇게 불렀는데 네.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그 잘 나가던 프랑스도 한번 기근이 닥치지 않습니까? 네. 한 해 25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지금 기록을 따져보니까. 250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가는 거죠. 그 당시 인구 따져보면 거의 10% 된. 10분 넘 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 굶주림인 그리고 하늘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한번 농사가 안 되고 이러면 그냥 하늘만 바라봐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어떤 생각보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의지라든지 노력이다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죽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지 않았냐.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순과 갈등 상황 속에서 인간은 항상 새로운 걸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인간이 고려대학의 이승환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인간은 부정 본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지금 상황을 이거 뭔가 아니야. 아, 이게 좀 더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상황을 항상 불만족스럽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야 그- 발전이 또 있죠, 뭐. 그러니까 발전이 돼. 동물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인간만이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상황이 더 안 좋을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열심히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데요. 그래서 사실 또 르네상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르네상스가 뜻이 재생이잖아요. 다시 네네네. 새로 그러니까 천년간 죽어 있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태어났냐? 인간성이 태어났다. 그게 휴머니즘, 휴머니티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집약된 게 어떻게 보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가 바로 그 신호탄이자 바로 그런 천년간 묻혀 있었던 인간의 어떤 의지 그리고 신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된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로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너무너무 열악하다 이거죠. 그 뭐 이야기 또 시대 배경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좀 좋은 세상, 좀 더 이런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유토피아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일단 유토피아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좀 저희가 했는데 네. 일단 이 책을 쓴 토마스 모어 이 사람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모어는 집안이 좋겠죠? 당연히. 결혼도 한 3번 했겠고. 결혼은 뭐 하여튼 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야, 되게. 아니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최근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뭐예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 예전에 이제 초혼을 했는데 네. 10살 어린 처녀와 초혼을 했죠. 네. 근데 그 처녀가 몇 년 안 살고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바로 재혼을 해버리죠.
죽고 나서 뭐 그걸 그럴 수 뭐 있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주 완벽하고 아주 정말 완전 이상적인 인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네. 꼭 안 그런 측면도 많더라. 아. 완벽한 인간은 없더라. 요즘 이제 그런 연구 결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아주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아주 머리가 좋은데 네. 그리고 뭐 집안 나쁘잖아요.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가장 이 사람의 장점은 유머 감각이 너무 탁월하다는 거죠. 유머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진짜요? 유머 감각이 탁월한.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참수를 당하러 가잖아요. 영국에 당시 돈키로 이제 목을 자르거든요. 네. 그 목을 자르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15개월간 런던탑에 갇혀 있다 올라가니까 몸이 쇠약하잖아요. 그 이제 형님한테 아유 여보게 참수대로 올라갈 때 내 네. 손을 좀 잡아주게. 올라갈 땐 내 손을 좀 잡아주게. 내려갈 때는 당신 도움이 필요 없을 걸세. 올라갈 때 내 좀 도와주게. 그리고 목을 자르려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목이 짧으니 자를 때 조심해서 자르게. 내 목이 짧으니 조심해서 그 사람이 자르게. 토마스 모어예요? 네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유머잖아요. 아. 네. 오, 그 제목의 책도 있어요. 진짜? 내 목이 짧으니 어. 조심해서 잘라달. 아마 그 한국에서 나온 책인데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법률 관련해서 뭐 유명한 사건들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양반이군요. 네네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목이 짧으니 조심하. 그게 유머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와중에 보통 어떻습니까? 벌벌벌 떨고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이성을 상실하는데 그치, 그거 자체도 이미 그러니까 사실 장자주를 하면 이미 초월한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죽음에 임하면서도 그 여유를 잃지 않는 거예요. 관조를 하잖아요. 집행하는 사람도 네. 이제 떨리니까는 짤 때 잘못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행관도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아, 그도 그쵸. 이 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자네의 직분을 용기를 내서 딱 집행을 하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내 자를 때 내 목 좀 짧으니까 조심해. 그 정도로 웃기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웃기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 그런데 내 수염은 이 반역에 가담도 안 했는데 이 수염도 같이 잘리게 돼갖고 이 수염이한테 너무 미안한 걸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그냥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스님처럼 네네. 생사를 초월한 해탈한 별명이 토마스 유모라고. 너무 유머? 유모.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당시엔 똑똑한 아이들을 큰 어떤 학자라든지 종교인의 일종의 어린 비스라고 해야 되나? 어린이 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 꼬마 시동 비슷하게 이렇게 보낸대요.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 존 모튼 경에 저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네, 12살 때부터. 네. 그 영국에는 왜 캔터베리 대주교가 가장 큰 이제 그 가톨릭 교육 관계에서 가장 큰 교구잖아요. 우리가 한국 가톨릭에서 뭐 서울 대교구 하듯이 캔터베리 대주교 하면 가장 지금은 이제 영국 성공회죠. 영국 국교에서는 최고의 지위죠. 그렇구나. 가톨릭 치면 교황이죠, 교황.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는 걸 인정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존 모튼 경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이제 지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중세에서는 대학에서 우리가 리버럴 아치 해가지고 그 주로 뭐 문법, 수사학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도 배우고 하는데 주로 외국어를 많이 배워요. 라틴어, 그리스어 배우고. 옥스퍼드 대학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제가 알기로 13세기부터 설립된 걸로. 아 그렇구나.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요거는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썼던 책입니다. 1999년에 세계의 재판 뭐 10개인가 이렇게 서울시장이었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변호사 예전에 할 때. 네. 근데 그 전에 뭐 아주 유명한 재판들 몇 개를 이렇게 사례를 좀 들면서 뭐 법이 어때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아마 했던 게 책 제목이에요.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이제 읽었잖아요. 예. 오랜만이다 박원순. 오랜만에 나도 읽은 책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서울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그쵸. 예,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 그리고 정말 좋은 행정 사례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데 알릴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합니다. 정영진과 최욱이 걱정 말아요 서울이란 제목으로 행정과 뭐 여러 서비스들 이렇게 네. 쭉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시장님도 나와요 여기? 시장님도 나왔었죠. 네, 뭐 동사무소 동장들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뭐 실무자들 나와요. 실무자들도 나오고 뭐 신대철 음악 감독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서울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시는데 꼭 뭐 서울시라 들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재미가 나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개 중에 한 두세 개는 좀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한 분들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못 살려. 그치. 근데 대부분 한 10개 중에 7, 8개 재밌으니까 어. 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여러분께 도움도 좀 되고 뭐 시간 보내시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팟캐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네. 걱정 말아요 서울 한 번씩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학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 들어가서 아예 이제 평생 종교인으로 생활할까 하다가 뭐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거죠. 네. 일종의 환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7살 나이에 10살 어린 제인 콜트와 결혼합니다. 그 17살 처녀하고 결혼합니다. 27살에? 네. 이때 당시 결혼이 좀 늦은 거 아니에요? 27살에 결혼. 본래 수도사를 하려고 생각을 또 했으니까. 근데 이제 콜트라는 게 네. 우리 콜트 권총도 있지만 망아지는 뜻도 있거든요. 망하지? 망아지. 콜트. 막 네네. 말 망아지. 천지분간 못하고 뛰어다니는 네네. 걸 뜻하는 건가?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부인을 빗대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유토피아 책을 읽으면 재미있는 풍습이 나오거든요. 남녀가 결혼을 하기 앞서가지고 맞선을 봐야 되잖아요. 네. 항상 나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나체로 봐야 되는 걷고? 거예요. 올 누드로 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모가 재밌는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좀 해괴망측하잖아요. 네. 그 당시 그 엄격하고 근엄한 사회에서 아니 망아지 하나 우리가 살 때도 네. 그 말을 몸을 이래 보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거 보고 하는 판에 어떻게 이 사람을 평생을 살아가는데 단지 그 얼굴 하나만 보냐고 이 몸의 전체를 다 구석구석 살펴보고 봐야지. 그래서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입회를 할 때 남자가 벌거벗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 쪽에 후원자하고 여자 그리고 남자는 벌거벗고 있고 여자가 벌거벗을 때는 여자와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쪽 각각의 상대 쪽에 나와가지고 입회하에 이렇게 이제 보는 거 돼 있는데 계속 맞선만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별로예요. 다시 계속 마서만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네.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거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콜트니까 네. 일부러 부인 망아지를 그렇게 넣은 거 아니냐. 아. 웃기려고. 뭐 그런 개그로. 이야기, 네, 개그로 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묘하게 설득이 돼요. 또 네, 이야기 네, 들어보면. 네.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게 그렇게 이제 옷을 다 벗고 보라는 거는 그 중세 시대 때는 사람이 노동을 하고 농사일을 지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몸이 튼튼한 걸 봐야 되고 그치. 또 여자는 애를 잘 낳아야 된다 이거죠. 생식 기능이 그렇죠. 잘 그러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유토피아에서는 전부 다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네, 네. 가장해서 강조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당시에 브루노스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일종의 문명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간 등증의 발자취 이런 책도 있는데 브루노스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해요. 어디서 자기가 들었는데 당시에 성병이 많이 유행했다 이거죠. 시대적으로.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굴만 갖고는 안 되고 그쵸. 이 발진이나 이런 게 몸에 네. 나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당시 풍습이라기보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유토피아에서 이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럼 벗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부인이 여기서 관련된다는 거죠. 콜트라는 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망하지.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답니다. 네. 그 아주 어린 아내가 그 당시 또 글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글을 모르고 무학으로 왔는데 라틴어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아주 참 좋은 남편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이럴 때도 항상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항상 극약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사회생활은 그 대신 엄청 화려해요. 참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플레인 리빙 하이 싱킹 해가지고 생활은 금수하고 생각은 고상하게 이런 말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잘 나가야 돼요. 법률가 하고 요즘 치면 국회의원도 지내고 그리고 대법관도 하고 완전 초고속 출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알지만 또 초고속 출세를 하다 보면 또 항상 적이 많지. 적이 많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헨리 8세와 관련해가지고 헨리 8세 아버지 헨리 7세가 네. 본래 장미 전쟁에서 랭커스트가 승리를 거두고 네. 그 아버지가 바로 헨리 7세가 이제 왕에 등극하는데 그 네. 투대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헨리 튜더스. 8세. 그렇죠. 그게 네.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헨리 7세 때부터 이 사람이 잘 나갔어요. 그리고 아들 때도 더 잘 나가요. 그런데 네. 문제가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천일의 앤 사건으로 결국 이 사람도 사형을 당하게 되는 눈 거죠. 좀 감아주지 법 고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네. 이 사람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보면 네. 결국 나중에 강조하는 게 뭐 인간의 현실 사회도 그렇고 유토피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그 오만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인간은 토마스 모어가. 네, 그 책에서 계속 네, 오만을 경계를 할 걸 강조를 해요. 네. 오만하면 안 된다. 그 오만하다는 게 뭐야?
내가 생각하는 이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야 너희들 잘못했어 내 방향 와야 돼 이게 오만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 자기 스스로는 그 책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기 현실에서는 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왜 또 결사항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여러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반역죄로 체포돼가지고 처형이 됐죠. 그랬는데 결국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 그 교황의 어떻게 보면 권위라든지 교황의 가르침을 지켜준 거잖아요. 거의 순교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결국 1935년 이 사람이 죽은 지 400년 지나서 네. 성인으로 시승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우리가 흔히 보통 그 교회에서 교황청에서 복자가 있고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복자를 먼저 하잖아요. 이 사람의 덕행이 살아오고 죽을 때 이 행적이 우리 모범이 된다 신앙생활에. 그럼 복자를 주고 이 복자를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을 하면서 뭔가 어떤 기적의 은혜를 입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성인으로 시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인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인이 됐잖아요. 네. 내가 이제 가톨릭에서 흔히 말하는 그걸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죠. 세례명이라든지. 아, 그건 뭐 이제 성인이니까. 베드로 그렇죠. 하도 뭐 이런 이름처럼 우리 이제 이 사람 이름도 우리 쓸 수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요? 우리도 있잖아요. 도마 김대건. 안중궁. 누구? 도마 안중궁. 도마 아니에요? 성인 됐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마가 토마스 아니에요? 그렇죠. 토마스죠. 네, 그러니까 도마 안중군이 토마스지.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예수 제자 도마가 성인이 된 네. 사람. 우리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바로 김대건 신부 초위에 최초로 이제 신부 서품을 받았나요? 김대건. 또 우리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 이런 사람들도 이전에 순교를 당했는데 결국 다 이제 성인으로. 성인이 됐죠. 1984년인가 성인이 됐죠. 그럼 우리도 만약에 제가 천주교에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 받고 하면 세례명을 대건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대건. 네. 아니 대건 김 안드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대건. 그런데 그렇네요. 정대건. 뭔가 이름이 입에 착착 붙는데? 괜찮은데? 정의진보단 안 돼? 바꿔봐요. 개명 추진해봐요. 정대건? 뭔가 큰 거 같고. 이대건을 의도하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이렇게 좀 큰 인물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결국 뭐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올리버 크로멜의 조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이 네. 뭐 토마스 크로멜은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영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이다. 맞아. 그렇게 나왔던 것 그렇게 같아.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크로멜이 결국 나중에 그 바로 천일의 앤 볼린도 간통죄로 근치상간했던 남동생하고 이렇게 했다 네. 해가지고 그런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멜이 그런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헨리 8세의 입속 혀처럼 그렇게 네네. 굴어주다가 근데 결국 남을 그렇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나중에 오래는 못 가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다른 왕비를 섭외를 잘못해가지고 천하의 추녀를 섭외를 해준 바람에 결국 개심죄를 사가지고 결국 본인도 나중에 참수를 당했다. 크롬에 약간 되게 뚱뚱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제 기억에 토마스 모어는 되게 얄쌍해가지고 얼굴 하얗고 창백하고 눈 좀 동그랗게 그렇죠. 생긴 똑똑한 집안 좋은 아이 그런 배우였고 크로멜은 대머리에 되게 뚱뚱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토마스 크로멜이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완전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신분에서 네. 최고 재산까지 올라간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협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략에 능하지 않았나.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너무 그 드라마나 영화로 역사를 보려고 하지 마. 아니 왜냐면 제가 그래서 튜더스 이거 처음에 그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가 너무 잘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게 좀 야하단 말이에요 이 드라마가 그래서 그래? 초반에 엄청 열심히 보다가 뒤로 갈수록 막 그 종교 얘기 막 법 얘기 정치 얘기 나와가지고 그렇죠, 안 봤죠 저는. 그런데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데 삔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반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남편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책에 보면 상당히 좀 관용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네. 이 사람도 이단은 화형을 취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네. 이단은. 그러니까 사실 영국에 이런 여러 가지 당시 뭐 조금 더 앞선 배경이긴 합니다만 혹시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 현대문학 이럴 때 나 바비도라 국어 자신 있어. 네. 바비도라는 소설 기억나세요? 바비도? 네. 밥도는 아는데 발이 되기는 알아도 밥이 밥 좀 줘. 밥도. 그러니까 바비도라고 그때 이제 우리 김성환이라는 우리 작가가 있는데 바비도. 네, 50년대 발표했거든요. 이 뭐냐면 이 바비도는 아주 평범한
직공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당시 금지되어 있는 게 영어로 된 복음서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비밀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종교 재판에 걸려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준다 하거든요. 그리고 너보다 더 똑똑한 너를 지도했던 성직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배신을 하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굴복하지 않겠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당시 영국 런던 교회 스미스필드가 그 사형장이 있는 거예요. 화형을 네, 시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황태자가 결국 헨리 또 그렇게 나와요. 튜더 쪽은 아니지만 네. 1410년 배경이니까. 근데 와가지고 너는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음을 택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딱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산다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산다는 것. 그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느냐. 어지러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을 슬퍼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쫙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 그 헨리 황태자가 나는 오늘날까지 양심이라는 것은 비겁한 놈들의 거치장이고 정의는 권력의 버섯인 줄만 알았더니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을 내 눈을 보았다. 바비도 내가 무섭구나. 너가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끝나는데 살려줘요. 그래서 죽죠. 왜냐하면 바비도 살려주려기 위해서는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너 가르치는 사람도 다 버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나는 인간이다 이거지. 벌레가 아니다 이거. 근데 이게 당시 왜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바비도라는 게 한 1410년 이렇게 15세기 배경인데 네. 그 종교 재판이라든지 네. 그 당시 분위기 화형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도 아주 관용이고 아주 어떤 근대적인 지식인의 그 계몽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 역시 이 사람도 시대적 한계가 잡혀 있는 있죠. 거고 기독권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인간을 너무 신성시 완벽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화형을 하고 이런 분위기 참 이 분위기라는 게 당시 그 15세기, 네. 16세기 이걸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토마스 모가 아주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잠깐 그 수도원 쪽을 잠깐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 이제 하여튼 세상에 나와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네. 막판에 뜻하지 않게 N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제 처형까지 되는 네.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데 당시 또 토마스 모어가 근데 왜 이렇게 유토피아를 쓰게 됐느냐? 네.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언제쯤 썼어요 진짜? 네. 이 바로 이제 쓴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 1516년에 이 작품은 출간된 걸로. 그럼 1516년 이때 막 잘 나갈 때예요? 잘 나갈 때겠네. 잘 나갈 때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써지고 이런 건 아니고 라틴어로 썼죠. 당시 뭐 모든 유럽 지식인들의 언어는 라틴어니까. 네. 그리고 출판된 건 영국 땅이 아니고 루뱅 지방이라니까 지금 벨기에 같아요. 루뱅 쪽에서 출판이 됐다. 네. 이제 플랑드르 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우리 플랑드르 지방 아시잖아요. 그죠? 플랑드르. 프랑스의 북쪽, 벨기에의 또 약간 북서쪽, 네덜란드의 남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걸쳐 있는 지방이 옛날부터 거기가 그 직물 짜는 기술이 아주 발달한 지역, 상공업자들이 아주 많은 지역. 그런 걸 알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플랑드르 할 때 보통 그 플란더스 이게 플란더스 플란더스에게? 그게 플랑드르죠. 플란더스의 지방. 아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가 자본주의에 아주 맹아적인 게 그때 거기서 가장 활발해졌다. 상공업이 발달했으니까. 아 거기에 무슨 저 그 상공업자들의 모임 길드 이런 것도 네네네. 거기가 플랑드르죠? 네네. 길드. 길드 알지? 게임에서 길드 가입해야 돼. 조합이죠, 조합. 네네. 네. 아 그게 플랑드르 지방이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예전에 억척음음과 자식들에서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면 당연히 뭐가 발전하죠? 계급도 발전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길드니까 뭐 네. 계급보다는 돈 생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요리가 발전하고 아.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또 바람도 잘 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척음음과 그 자식들 보면 플랑드르 출신하면 저 바람둥이구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오죠. 아 그러네. 플랑드르가 이제 그 벨기에 말인데 벨기에 지방이고 근데 네덜란드어로는 블렌데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플랜더스, 그러니까 프란다스의 개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가 맞네요. 상공업과 모직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모가 네. 벨기에 리뱅 지방 지금 말하는 플랑드르 쪽하고 이게 관계됐냐면 네. 그 헨리 8세가 이제 혼사 관계로 스페인 쪽하고 혼사를 자기 시켜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거절을 하니까 네. 헨리 8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영국은 양털 이 양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깎아가지고 플랑드르 지방에 수출하는 거죠. 그럼 플랑드르 지방이 그걸 양모를 가지고 짜가지고 모직물을 만들 파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금지를 시킨 거예요.
뭐를 수출을? 예, 무역 분쟁. 이제 스페인과 싸움 나니까 스페인이 당시 영토였다 이거죠. 플랑드르 지방에 양모 수출 금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양모 영국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잉글랜드 쪽에. 예. 양모 수출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지, 자기네도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미국하고 서로 무역 전쟁하고 비슷하게 지금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 나간 게 토마스 모어가 가서 교섭을 하는 거죠. 그 플랑드르 지방 가서 교섭을 하고 이 책도 그렇게 나와요. 플랑드르 지방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유토피아를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바로 플랑드르 지방의 양틀을 가지고 모직물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토마스 모어가 살던 시기에 영국에서 그 유명한 인클로즈 무브먼트, 인클로즈 운동이 벌어져요. 뭐지? 그게 인클로저. 뭐지? 무슨 운동이지? 아유, 그 인클로저 왜 유명하잖아요. 몰라. 처음 들어. 인클로즈? 그 이제 그 좀 더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아주 과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 인클로즈 운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요때 일어난 게 있고 그러니까 요때 바로 이제 15세기 네, 요때 일어난 게 영국에서. 있어요. 네, 그다음 나중에 또 이제 2차 인클로즈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러다이트 쪽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시기 같은 거. 과격해진 거지 네.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운동은 다 과격해지지. 하다 보면. 아니 뭐 기계 때려부시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때 인클로즈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인바이런먼트 하잖아요. 환경. 네. 인이라는 게 빙 둘러산다. 네.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 빙 둘러산다. 거기에다가 클로즈는 딱 가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클로즈하는 거는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 울타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귀족 지주들이 뭐 흔히 말하는 소작인들,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수확물을 뭐 한 50% 40% 받아 먹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 하는 것보다 곡물 생산해 가지고 내가 받는 것보다 저 플랑드르 지방에서 양모를 자꾸 자기들이 수입해 가니까 요거 다 쫓아내버리고 비행 둘러사가지고 양만 키우면 되겠다 이거죠. 아, 그게 더 돈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이 농민들 지금까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죠. 도시로 홀려왔는데 도시에 먹고 살 그 당시 공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양 기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양을 기르는데 사람이 왜 필요하죠? 양은 풀만 뜯어먹고 울타리만 치주면 양을 알아서 도망가는데. 나중에- 밥 주고 뭐 털 관리도 해줘야 돼. 양이 풀을 뜯어먹잖아요. 밥. 아, 관리가 그러니까 작물을 키우는 것보다 손이 안 가는군요. 네. 사람 손이. 원래 농지였던 곳에는 이제 목동 하나와 개 한 마리밖에 안 남았다 뭐 그런 글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도 4차 산업혁명 하니까 네.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신발 공장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몇백만 클레 만드는 데는 네. 몇천이 필요한데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도 옛날 인클로즈 무브먼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하고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개는 사람들이 기계 못 오르게 짖는 역할을 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는 개에게 개밥을 줘야 되니까.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개밥을 줘야 돼서. 진짜 지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전환기란 말이죠. 네네. 전환기가 올 때 이제 지금 기존의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전국을 떠돌게 되잖아요. 도시에 그나마 가게 되는데 문제는 도시에서 공장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영국에는. 네.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도둑질밖에 없죠. 그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지고. 교수형이에요. 무조건. 도둑질은 무조건 교수형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자본에서 마르크스 할 때 배웠지만 당시에 일정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또 잡혀가가지고 인도질을 당해갖고 낙인을 찍히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상 계속해서 놀고 만약에 잘못되면 그것도 또 죽이게 되고. 일이 있어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쨌든 도둑질하면 우리 법에 따라서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아주 정의를 실현하게 만든 거지만 이 법이 정말 위험한 거죠. 도둑질한 거는 잡아들여야 된다. 그거 아주 맞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모호가 거기서 이제 사실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네네. 길을 가는데 한 교수대 하나에 20명이 쭉 목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바로 그때 그 인클로즈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어지면서 소수의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겠죠. 또 공물 받다가 양틀 받으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지고 네. 뭐 비참한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이게 정말 양극화된 거죠. 부익부 빈익빈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 유토피아를 만들게 된 사회적 배경이 바로 인클로즈 무브먼트.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죠. 결국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이 사람하고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 네. 수상록 아닌가? 아니죠.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아,
나처럼 조용히 있어. 중간은 가잖아. 에라스무스. 그 에라스무스는 뭐 지금도 인문주의 하면 뭐 인문주의자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은 책 쓴 거 없어요? 우신예찬. 우신예. 우신은 바보 여신인 거죠. 바보. 예. 에라스무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이런 격언들 있잖아요. 속담, 격언을 모아가지고 그 책은 제목 까먹었는데요. 그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여름이 온 것이 아니다. 그게 다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그게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글 쓸 때 다 인용하는 거죠. 에라스무스 줄여서 에무라고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뭐 추격이 쓰시죠. 에라스무스가 한 단어구나. 성이 에라스무스. 나 에라스 무슨 줄 알았어. 줄여서 그래서. 에라이 정말. 헷갈리네. 수상록이 아니었네. 네. 수상록은 몽테뉴. 네. 이 사람도 수상록 하나 쓰지 않았을까요? 뭐 수상록이라는 것 자체는 뭐 마르코스 원래 명상록이라는데 뭔데? 수필이죠. 수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썼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게 최초의 수필인가요?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그 몽테뉴를 이제 근데 에세이라고 부르죠. 에세이의 어떤 시작으로 보죠. 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죠? 격언을 좀 썼다고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 뭐 문헌학하고 우리 예전에 그 장미 이름에 나오는 윌리엄처럼 문헌학도 조예가 있고 정치에도 정치인들한테 조언도 잘해주고 종교 연구도 하고 정말 막 이 사람도 르네상스 지식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막 평생에 여행 다니는 거예요. 유럽 그 드문 시절에도 전유럽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국가 간 경계도 없고. 그래서 이런 뭐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요. 이게 여러 나라 사람들 모아가지고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에라스무스의 정신, 행적을 기려가지고. 이 사람도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사람 사생아거든요. 아버지가 신부님이에요. 엄마는 의사의 딸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식 호적으로 우리 지금 입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신부라고. 네. 그래서 잘 자란 거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참 됐는데 모어보다는 12살이 많아요. 띠동갑인데 이 사람이 사실 모어가 먼저 에라스무스가 런던에 놀러 오고 여러 가지 친하면서 책을 한번 써보라 해가지고 급하게 쓴 게 우신예찬이에요. 그래서 우신이라는 게 라틴어로 말하면 모리아라는 뜻이에요. 모리아. 모리아. 그게 이제 그 바보 여신이 모리아예요. 모지라 이런 뜻이군요. 그렇네요. 진짜 모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또 재미있는 게 바로 모어가 라틴어 이름 말할 때 모루스래요. 모루스. 모어를 라틴어 이름으로 풀면. 그러니까 모어가 MORE가 그렇죠. 그게 라틴어로 쓰다 보면 모루스. 네. 그러니까 모어야 네가 사는 동네는 바로 그래 우신이 지배하고 있는 동네야. 바보들이 다 살아가는 동네야. 그런 의미로 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바보 여신을 한번 이렇게 책을 썼으니까 너는 이제 지혜의 여신을 다룬 책을 쓰라.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그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 땅에 어디 있냐, 이 지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라틴어로 누스꾸암이래요. 누스꾸암. 노헤어 없다. 근데 라틴은 또 너무 다 아니까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장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어로 이제 유토피아로 붙인 거죠. 라틴으로 누스꾸암 했는데 이 라틴 너무 시시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 또 나아가서 유토피아 이렇게 하자 된 거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베베 꼬였네 서로. 바로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막 베베 꼬여 있어요. 이게 어디가 이 사람이 진짜 농담으로 말한 건지 진담을 하는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래서 좀 어려운 지점도 있어요. 책 자체는 쉬운데 막 그 비비꼬아가지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진담인지 농담인지가 모르는 지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바로 당시에 영국 인클로즈 무브먼트로 인해 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읽어볼 만한 게 영국도 당시 그 과도기 속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1차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모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득권자지만 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들. 이 결국은 위대한 책이나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위대한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대한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위대한 책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정박님을 만났잖아요. 정박님은 정민여를 만났고 우리 셋은 마돈을 만났고 그래서 이 위대한 팟캐스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울타리야 이거는. 자, 이 토마스 모. 이때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 하여튼 요때 같이 친하게 지냈었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책 내용을 입으로 좀 갈까요? 보시죠. 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저희가 82번째 책으로 읽고 있고요. 1부에서는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그리고 토마스 모 이
위대한 양반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어지는 2부에서 유토피아라는 책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저는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딱 요즘 시대에 진짜 맞는 책인 것 같아요. 해답을 줄 수 있어.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예,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옵니다.